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민주노총은 어떤 투쟁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2023년에 새롭게 바뀌는 노동법과 윤석열표 노동개혁안이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진단합니다. 노조법 2~3조 개정과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를 촉구하며 노동자들과 각계각층의 대표자들이 2,600번의 절을 올렸습니다. 700여일째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화성식품노조 효성지회 노동자들을 소개합니다. 한국타이어 회장이 불법적으로 회사 수익금을 챙기고 노동자들의 임금은 올리지 않아 노조가 총수 일가를 고발했습니다. 지난달까지 40일 넘게 단식했던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이 고용안정협약 이행을 촉구하며 본사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뉴스 서재현입니다. 2022년이 저물고 2023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이루고자 하는 것 모두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1월 6일 민주노총 뉴스 시작합니다. 2023년이 밝았지만 윤석열 정권의 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 탄압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어떤 투쟁을 계획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2년은 윤석열 정부가 노골적인 친재벌 반노동 정책으로 노동자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한 해였습니다. 투쟁을 통해 더 이상 이 체제 하에서 살 수 없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민주노총은 마성 모란공원에서 시무식을 열고 2023년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2023년은 윤석열 정권이 탄압과 독선을 지속할 것인가, 우리의 투쟁으로 멈춰설 것인가 대결전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준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준비해서 싸우면 늦습니다. 투쟁 속에 더 큰 투쟁을 준비하는 지혜와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2023년 강력하고 실질적인 총파업을 조직하여 윤석열 정권의 노동개혁과 폭주를 막아낼 것입니다. 총파업을 통해 경제위기와 민생 파탄으로부터 생존권을 지켜내고 불평등 체제를 바꾸며 총파업의 힘을 2024년 총선 노동자 정치 세력화로 연결시키고자 합니다. 민주노총은 12월 21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5월 총궐기 투쟁과 7월 첫째 주와 둘째 주 2주 동안 총파업을 결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총파업을 통해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임금과 일자리 그리고 공공성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힘있는 조직은 바로 민주노총입니다. 올해 윤석열 정권과의 대결이 불가피한 만큼 민주노총도 이에 대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올해 새롭게 바뀌는 노동법에 대해 소개하고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노동개혁안 미래노동시장 연구의 권고문이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진단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장 정기호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법률원장 정기호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올해 새롭게 바뀌는 노동법 어떤 게 있을까요?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무원이랑 교원의 노동조합의 근무시간 면제 제도가 도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금을 받고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아울러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도 삭제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0인 미만 그 사업장에 있었던 특별 연장근로 제도가 사라집니다. 주 단위로 따진다고 하면 총 60시간까지 연장근로 가능했는데 이런 특별 연장근로 제도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에 관련된 그 선출 규정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기존의 그 근로자 대표의 경우에는 그 선출 규정이 명확하게 없었습니다. 이제 가반수가 무조건 가반수에 노동자들이 참여해야지만 그 선출이 적법해지는 것이고 그런 가반수 참여해서 직접 비밀 무교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제도가 변경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올해 이 법이 바뀌면 우리 노동자들에게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어떤 단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공로나 정교조 같은 경우에 이제 임금 손실 없이 전임자들이 활동할 수 있으니까 교섭이라든가 교충 처리든 안전 보건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동조합 재정에 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나가서 활동력도 커질 것이고 30인 미만의 특별 연장 근로 제도가 사라지게 됨으로 인해서
비록 8시간이지만 그 장기간에 이제 60시간에 대한 연장 근로가 사라지게 돼서 과도한 연장 근로가 축소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과반수 노동자들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민주적 정당성을 좀 확보할 수가 있고, 또 기존의 그 근로자 대표는 어떻게 선출되는지 사실 노동자들이 잘 모르니까 사용자들 입맛대로 선출이 되는 상이었었는데, 이제 과반수가 무조건 참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민주적 통제, 오용화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갈 노동 개혁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2월 중순이었죠. 미래노동시장 연구의 권고문이 발표되었는데 여기에 나온 것들이 꽤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요? 예,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제도들이 많이 권고가 되었는데요.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권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노동시간, 임금체계, 그다음에 추후 과제, 이게 세 가지 부분인데요. 먼저 노동시간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노동시간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권고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세 가지만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현행 그 연장 근로는 주 단위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죠. 이 산정 기간을 월 단위, 분기 단위, 반기 단위, 연 단위로 좀 확장을 하자라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장이 되면, 만약 월 단위로 확장이 된다고 보면 월 평균의 주는 이제 4.352주가 됩니다. 4주 곱하기 12시간 하면 52시간이 되는 거겠죠. 52시간이 돼서 총 산술적으로는 92시간 동안 근무를 해야 되는, 노동을 해야 되는 게 생기는 것이고요. 이 중간에 11시간의 휴식시간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런 장기간 연장 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11시간 휴식시간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미래노동시장 연구에서는 하루에 11시간 반을 근무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시간 반을 6일 동안 근무를 하면 69시간이 됩니다. 근데 6일만 근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에 일요일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80.5시간까지 근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52시간에서 80.5시간으로 늘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상 기간을 확장하자는 것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기간 동안의 평균을 내서 주 40시간이 넘지 않으면 특정 주나 특정 일에 그 연장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업종을 그 신상품 개발하는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3개월로 늘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하면 특정 주와 특정 일에는 무한정 연장 근로가 가능하게 돼서 연장 근로 제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시간 노동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를 좀 바꾸자라는 건데요.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무일과 근무일별 근로시간이 사전에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3개월을 초과하는 제도 같은 경우는 사전에 확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출근해야 되는지, 몇 시간을 근무해야 되는지를 전혀 사전에 알 수가 없습니다. 2주 전에 그것만 통보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래시장 노동연구의 권고는 사전에 근로시간, 근로일,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을 사전에 정하지 말자라는 것이 권고 사항입니다. 이제 임금 관련해서는 이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첫 번째로 임금 관련해서는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무성과급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되면 가장 큰 문제점이 노동자 개개인별로 임금이 달라지게 되겠죠. 직무가 다르고 또 성과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노동조합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어집니다. 노동자 개개인들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단결해서 노동조합을 통해서 근로조건을 결정을 해라 라는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임금과 관련해서 두 번째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 부분 근로자 대표제를 도입을 하자는 것입니다. 직무성과급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그 부분별로, 업종별로 임금 체계를 바꿔야 되니까 이 전체 근로자들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부서든 업종이든 직군별로 이렇게
동의를 받도록 바꾸자. 그래서 그렇게 바꿔도 임금 체계가 합법적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 부분 근로자 대표가 되면 결국은 노동자들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노동조합이 단결력도 당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추후 과제 관련해서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그 직장 내의 쟁의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자는 게 권고 내용입니다. 사용자 측이 우리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뭐 부분 파업을 하거나 이제 필요하다면 전면 파업을 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사내에서 이루어지는 사내 집회라든가 출퇴근 선전전이라든가 뭐 피켓팅 활동들을 전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우리 요구사안이든 현재 투쟁사항이라든가 요구 인단협의 진행 경과라든가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노동조합의 단결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결국은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가 좀 소멸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계약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도 첫 번째에 마찬가지로 심각한 계약안인데요. 우리가 노동조합이 쟁의 행위를 하면 그러니까 파업을 하면 지금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체 인력을 무한정 투입할 수 있도록 해서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를 굉장히 약화시키겠다. 우리 쟁의 행위 파업을 하는 경우는 결국은 우리 생산을 멈춰서 사용자들한테 타격을 주겠다는 것인데 대체 인력이 도입이 되면 생산에 타격이 전혀 없게 될 것이니까 우리 쟁의 행위의 위력이라는 게 거의 현저히 감소하고 있으나마나한 게 될 것이고 헌법상의 기본권인 단체 행동권이 거의 형해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주휴수당을 폐지하자는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주휴수당은 주 40시간, 그러니까 주 5일을 만근을 하면 주휴수당 통상임금 기준으로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을 하고 사주로 산정을 한다고 하면 8시간 곱하기 4주 32시간 부분에 그 임금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임금이 삭감이 되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당연히 막아야 되는 그런 계약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크게 근무 시간, 임금, 그리고 추후 과제로 나눠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바뀌는 노동법과 미래 노동시장 연구의 권고문까지 살펴보았는데 혹시 이에 대한 총평을 하신다면요? 노동자들은 죽어라고 일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적게 줘도 된다. 노동조합의 투쟁력과 단결력은 약화시키겠다라는 게 권고문의 총체적인 그런 의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권고문은 반드시 막아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민주노총에서 한 4가지 법안에 대해서 작년에 개정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좀 개정이 안 된 법안들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노조법 2, 3조, 안전운임제, 건설안전특별법, 또 공짜 노동이 만연해지는 그 포괄임금제 폐지법 이 4가지를 이제 주되게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아직 개정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조합원들 이 부분 개정 투쟁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노총 법률원장 정기호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를 촉구하는 각계 각층의 2,600배가 진행됐습니다. 이 행사에는 원청의 책임 회피, 손해배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 종교인들이 함께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노조법 2, 3조 개정 운동본부가 국회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종교인들이 함께 2,600배를 진행했습니다. 임시국회 기간 내에 환경노동위원회를 열고 노조법 개정을 위한 회의 개최를 촉구한 것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에 대한 심의조차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에 노동자들은 또다시 몸을 깎아 노조법 개정과 회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자 활동은 보장되지 못한 상태로 수백억의 손해배상으로 위협당했고 그렇게 삶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노동자들의 삶에 대통령은 귀족 노조를 운운하지만 우리 사회는 무엇이 문제인지 정면으로 응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원청의 책임회피와 손해배상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함께했습니다. 또한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와 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 종교인들도 함께했습니다. 노동자들이 26년 동안 받아온 고통을 이제는 씻어내야 합니다. 국회는 정부, 여당의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26년간 쌓여온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효성 첨단 소재 공장의 노동자들이 700여일이 넘도록 해고자 복직 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2021년 1월 효성 첨단 소재 공장 노동자들이 효성그룹 본사 앞에서 농성을 진행했습니다. 공장의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 중에는 아직 자녀가 학교에 다니거나 부모를 부양하거나 외벌이를 하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계약도 연장했으면서 해고하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며 증설된 공장의 저렴한 인건비로 채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21년 6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로 판결되었고 21년 10월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이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효성 공장의 노동자들은 애초부터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이며 즉각 현장 복귀를 요구했으나 효성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이 해고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부당하다는 인정을 안 하고 있고요. 지금도 행정소송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원들은 계속 가족처럼 생각한다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뒤로는 현장 일하는 노동자들을 탄압해왔고요. 진짜 기업이라면 그 사회적인 어떤 책무나 노동자들에 대한 그런 보살핌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전문가는 효성이 정리해고 전 공장 증설 계획이 있었다면 해고 대상 노동자들을 증설된 곳으로 전환 배치하는 것이 해고 회피 노력이라고 밝혔습니다. 효성그룹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민사소송을 걸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국 해고 노동자를 복직 조치하기 싫다는 의미 없는 시간 끌기입니다. 효성그룹은 노동자들의 투쟁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해고한 노동자들을 즉각 복직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가 불법적으로 수익금을 챙기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은 올리지 않아 노조가 한국타이어를 고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한국타이어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가 공정위에 적발되었습니다. 조현범 회장은 계열사에 부당 지원하고 그 계열사로부터 65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익금은 노동자를 위해 쓰이지 않고 개인 목적으로만 사용되었습니다.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는 작년 교섭 당시 사측으로부터 국내 기업이 적자라는 이유로 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총수 일가는 뒤에서 엄청난 이익을 취하고 있던 것입니다. 지난 2일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는 조현범 한국타이어그룹 회장의 배임 횡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금속노조는 총수 일가가 경영에서 물러나고 노동자에게 정당한 임금과 복지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사측에서 교섭 와중에 주구장창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국내 공장 적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 향상에는 힘을 쓸 수 없다라는 변명을 한 것입니다. 조현범 회장의 배임은 국내 공장 적자가 우리 노동자의 잘못이 아닌 경영진의 잘못임을 명백히 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총수 일가에 대한 책임을 묻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이 고용안정협약을 이행하라며 본사업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당장 내일 모레 청산 절차에 돌입한다는 입장이어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국와이퍼는 일본 자동차 부품 기업 덴소가 100% 출자해 만든 회사로 현대자동차의 와이퍼를 납품합니다. 한국와이퍼분해는 2021년 10월 한국와이퍼와 직원의 총고용을 보장하는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용안정협약서에는 회사의 청산, 매각, 공장 이전, 구조조정의 경우 노조와 합의한다는 내용이 명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와이퍼는 잘 나가던 공장에서 의도적으로 적자를 내고 청산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이번 달 8일 청산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의 최은미 분회장과 금속노조 경기지부 이규선 지부장은 지난달 국회 앞에서
위장청산 철회와 불법 대체 생산 중단을 요구하며 각각 44일, 46일 단식 농성을 진행했습니다. 단식을 중단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한국와이퍼분해는 지난 2일 본사암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2021년 10월에 합의한 고용안정협약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노조 사무실을 제외하고 모든 시설들을 폐쇄했고 심지어 화장실도 폐쇄돼 노조는 남녀 공용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와이퍼는 인적 청산, 노조 청산만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실제로는 자산 매각을 진행하고 있구나. 우리들의 자산들을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결심하게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한국와이퍼분해는 사측의 1층 화장실 사용 보장, 조합원 간담회 등을 위한 구내식당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며 고용 보장이 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소위 귀족 노조를 개혁 대상으로 보고 노동 개혁을 미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한 만큼 받지 못해 가진 것 없는 자들에게 귀족이라 말하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더 일하라고 하는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권이 하고자 하는 노동 개혁은 노동자들에게 개혁이 아니라 계약입니다. 그리고 개혁의 대상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입니다. 올해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는 대결전의 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 거침없이 반격입니다. 1월 6일 민노총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